안녕하세요. 민주평통거창군협의회 교류협력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은규입니다. 현재 대통령직 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과 경남농업정책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거창평화학교의 한 꼭지를 맡아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제가 만난 북한과 자주교류 그리고 농업교류를 통해 보는 통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교류와 협력, 통일을 이야기할 때 전제는 당연히 얼굴을 맞대고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상상도 못했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은 가까운 지인과 이웃끼리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화상 연결을 통해서야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혹독한 시절을 맞아서 무척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서서히 적응이 된다고 생각하니 더 멀게 떨어져 있는 우리 민족끼리의 만남, 교류, 협력, 그리고 멀게는 통일을 어떻게 내다봐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코로나 상황을 마치 외계인이 침공한 것과도 같다는 표현을 하시던데 상상도 못했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하루빨리 지나가기만을 기원합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것과 아울러서 그동안 우리가 상상하고 염원했던 일들이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아주 가까운 현대사 중에서 남북 간의 교류, 협력, 그리고 통일의 이정표가 세워졌던 몇 가지 사례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두 장의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다시 봐도 기억이 생생하기만 한 명장면입니다. 바로 2018년 4.27 판문점 1차 남북 정상회담의 장면과 싱가포르 센토사에서 있었던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의 모습입니다. 사진을 보기에 따라서는 아주 오래된 기억이 될지도 모르고 한편으로는 이번 미국 대선의 결과에 주목하면서 국민들은 그리고 북한의 동포들은 만감이 교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르지만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기대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미국의 대통령이 남북의 지도자들과 만나는 색다른 상상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강경한 입장을 가진 최초의 여성 국방장관의 기용이 점쳐진다.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벌어질지 기대도 크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만만치 않으면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더 많은 상상력을 발휘하며 힘을 모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적인 현장을 만들기 전에 있었던 남북 간의 가장 실효성 있고 의미 있는 역사적인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의 이야기입니다. 남과 북의 두 정상이 처음으로 손을 맞잡던 날, 그리고 친필로 서명했던 그 문장 하나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분단의 역사가 남긴 오랜 염원을 해결하는 길은 함께 만드는 성명이었고 여전히 숙제로 남은 상호 간의 약속도 저 성명서 속에는 남아 있습니다. 저는 2001년 대학생활의 마지막 시절을 6.15 공동선언이 만들어준 역사의 한 장면 속에 있었습니다. 당시 김일성 종합대학과 학술교류를 추진하던 한 대학의 실무단장을 하던 차에 남한 대학생 대표 5명 중에 1명으로 선발되어 영예롭게 금강산을 다녀왔습니다. 바로 6.15 공동선언 발표 1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에 초청이 되었었고 북측으로부터 제 이름 석자가 적힌 초청장을 통일부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웠습니다. 현대 아산의 설봉호를 타고 바다 뱃길로 들어간 금강산 현장에 북한 대학생들을 아주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대학 이런 이름만 듣던 대학의 또래 대학생들을 만나서 잊을 수 없는 정을 쌓았습니다. 반갑게 이야기하고 손 맞잡고 걸었던 지금 이 사진 보이시나요? 1박 2일간의 우정을 쌓고 헤어지던 그때의 아쉬움은 차마 사진으로도 말로 다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순간만 해도 반드시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곧 다시 금강산이든 평양에서든 심지어 제가 있는 남한으로 초대를 해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20년 가까이 흘렀지만 다시 저들을 만나기란 이제 너무 어려운 그러한 정세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날이 오기를 기원을 해봅니다. 오늘은 분단과 긴장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비록 말 못하는 소들이었지만 우리의 염원을 꼭 전해줄 것만 같은 눈망울들이었습니다. 먼저 정주영 실행과 소대가 판문점에 도착해서 군사분계선을 넘기까지의 과정과 정주영 실행의 표정 등을 박상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슨 꿈 꾸셨어요? 돼지 꿈 꾸셨어요? 기분은 어떠십니까? 오전 9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판문점에 도착했습니다. 정 명예회장은 꿈에 그리던 고향을 가게 됐다고 기뻐하면서 북한에서 논의하게 될 사업 구상의 일단도 내비쳤습니다. 그쪽이 인건비가 싸고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9시 6분 소를 실은 첫 번째 트럭이 군사분계선상에 있는 북측 경비병 휴게실 동쪽 공터를 통해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소를 실은 트럭이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습니다. 분단과 긴장의 상징이었던 이곳 판문점이 이제 사람이 왕래하고 물자가 통로하는 장소로 다시 자리매김하는 순간입니다. 트럭 50대의 행렬은 15분 만에 북한으로 모두 이동해 북한 지역인 통일각에서 북한 측 운전기사에 맡겨졌습니다. 10시간 넘게 소를 몰고 온 현대 측 운전기사들에겐 북한 측이 마련한 선물이 담겼습니다. 소를 가지고 안전하게 멀리까지라도 들어갈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오전 10시 판문점에 도착한 지 1시간 만에 정 회장 일행은 중감위 회의실을 거쳐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분단 50년, 기대와 희망을 더하는 판문점에서의 1시간이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어젯밤 서산 농장을 떠나서 북으로 가는 통일소 500마리의 행렬은 1km가 넘는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행렬이 지나가는 길에는 깊은 밤, 이른 새벽이었는데도 많은 실향민과 주민들이 나와서 태극기와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안세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대의) 수송 트럭에 실린 500마리의 소는 어젯밤 11시 서산 농장을 떠나 북향길에 올랐습니다. 수송 트럭 외에 지원 차량 22대, 취재 차량 50여 대 등 수송 행렬이 1km를 넘습니다. 깊은 밤인데도 많은 주민들이 도로에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대응합니다. 새벽 2시 45분 수송 차량들이 고속도로에 들어섰습니다. 피곤한 듯 주저앉은 소들도 있지만 운전기사들은 피곤한 줄 모릅니다. 임진각 그렇죠. 판문점에 들어가는 것이 남보다 먼저 들어간다 하는 게 뭔가 좀 마음이 뿌듯한 기분이 좋네요. 새벽 4시 반 서산을 떠난 지 5시간 반 만에 서울에 들어섭니다. 한강을 따라 서울을 우측으로 끼고 달린 수송행렬은 동틀 무렵 자유로에 진입했습니다. 수송행렬이 통일동산을 지나자 새벽부터 기다리던 실향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영합니다. 온 실향민들이 다 고향을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정말로 그 이상 더 바람이 없겠습니다. 7시간 반 동안 261km를 달려온 통일소 행렬은 아침 6시 반 임진각에 도착했습니다. KBS 뉴스 안세덕입니다. 자, 방금 보신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분단 이후 역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장면을 뽑고 싶습니다. 1988년 6월 16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트럭 50대에 500마리의 소떼를 싣고 판문점을 넘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방북은 정주영 회장 개인사로 볼 때는 17살 때 강원도 통천군 본인의 고향에서 부친이 소를 판돈 70원을 몰래 들고 가출한 실향민의 단순한 금이 한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후 10여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남북 민간 교류의
물꼬를 트게 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 마리의 소가 1000마리의 소가 되어서 그 빚을 갚으러 꿈에 그리던 고향 산천을 찾아간다고 하면서 가슴 벅찬 감회를 밝힌 정주영 회장이 소떼 방북을 기획한 것은 6년 전인 1992년부터였습니다. 그는 현대 서산 농장에 소 150마리를 사주면서 방목을 지시를 했습니다. 방북할 당시에 당시 현대 서산 농장 70만 평의 초원에는 3천여 마리의 소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실향민으로서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어낸 정주영 회장은 소떼를 몰고 반드시 판문점을 통해서만 통과해서 가겠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는 기업인 신분이었지만 그 스스로 자신이 고향을 방문하는 것이 분단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바로 걸어서 두 발로 군사분계선을 넘어갔습니다. 텔레비전 방송 3사가 이를 생중계했었고 미국의 뉴스 채널 CNN도 전 세계에 이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소떼 방북은 외환위기 직후였던 당시 어려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속에서 남북 관계가 풀리고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교류가 증가할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준 정주영 명예회장만이 선택할 수 있었던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그의 방북을 계기로 1994년 이후 남북 정상회담, 실무회담을 제외하고 닫혔던 교류가 민간 차원에서 열렸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선택, 바로 닫혔던 남북 교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에 10월 27일에는 소 501마리를 몰고 그의 2차 방북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에 걸쳐서 방북으로 그가 북한에 보낸 소는 모두 1001마리가 됐습니다. 그는 처음에 1001마리의 소를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 계속 북한을 지원하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싶어서 거기에 한 마리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 플러스 1이야말로 평화통일에 대한 실향민 정주영 회장의 의지였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한 마리의 소가 1000마리의 소가 되어서 그 빚을 갚으러 꿈에 그리던 고향 산천을 찾아간다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정주영 회장이 몰고 간 소떼 1001마리 중에는 새끼를 뵌 소가 상당히 섞여 있었습니다. 1차로 보낸 500마리 중에 절반이 암소였는데 그중 상당수가 새끼를 베고 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암소가 새끼를 낳아서 북한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현대그룹은 소떼 방북을 위해서 트럭과 사료를 포함해서 40억 이상의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비록 중간에 많은 장애를 만나기는 했지만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커다란 성과를 남기게 됩니다. 그의 방북 이후에 남북 간의 민간 교류는 아주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2차 방북 때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게 되지요. 2차 방북 직후에 그리고 역사적인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습니다.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유람선인 현대 금강호가 첫 출항의 백고동 소리를 울리게 됩니다. 2000년 6월 15일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같은 해 8월 남북은 드디어 개성공단 건립에 합의를 했습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최초로 휴전선을 연 정주영의 소떼 방북. 비록 기업가로서 경제적인 동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역사적인 의미는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소떼 방북 장면을 두고 프랑스의 비평가인 기 소르멍이라는 사람은 20세기의 마지막 전위예술이다라는 평가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사업에 관해서는 동물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었던 이 실향민 출신의 재벌 총수 정주영 회장, 남북이 교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떼 방북은 그만이 선택할 수 있었던 상상력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그를 통해서 전 세계의 이복을 모았고 한반도에서 남북 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었던 동기를 제공했습니다. 정주영 회장 방북 직후부터 유람산 관광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금강산 관광은 2003년에 육로 관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정주영 회장은 2001년 3월에 풍운의 삶 86년의 생애를 마감하고 눈을 감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산은 적지 않은 장애를 극복하면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관광객 피격 사건이 터졌던 2008년까지 금강산에는 195만 명의 남한의 관광객이 다녀갑니다. 2007년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던 개성공단, 안타깝게 2016년도 박근혜 정부가 제4차 핵실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의 이유로 중단시키기까지 성공적인 남북 경제협력의 모델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교류협력 사업들 중에서 흥미로운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제주도는요, 1998년 제주도에 감귤을 북한에 보내기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지자체 중에서 가장 먼저 남북 교류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5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제주도민 700여 명이 북한 관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9년에는 감귤 보내기에 이어서 평양 인근에 흑돼지 농장을 지어서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지만 이명박 정부 때 2010년 5.24 조치 이후에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모두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에 다시 제주도가 북한에 희망의 신호탄을 보내면서 지난 시기에 순조로웠던 각종 교류의 기억을 다시 한번 재현하자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역시나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거창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시죠. 보시다시피 거창의 사과가 북녘으로 평양으로 간다고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는 보도자료입니다. 희망사항이고 또 염원이 그 같지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2008년 2월에 거창의 사과나무 1250주가 북한 평양 협동농장 내에 식재되기 위해 출발을 했습니다. 품종은 부사, 홍로, 시나노 스위트, 지금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구입해서 먹고 있는 사과들입니다. 그리고 그해 3월에는 퇴비나 비료, 이런 철제지주 등 사과나무 과원 조성에 필요한 각종 시설 자재가 운송이 되었고 현지에서는 이러한 시설들을 보관하기 위한 또 창고들을 설치하고 또 묘목을 식재할 준비를 한참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4월 3일에 현지에 도착을 했고요. 이후 경남통일농업협력회 그리고 거창군의 관계자 10여 명이 직접 방북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식재 사업에 동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심은 것이 1헥타에 1250주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평양시 장교리에 협동농장이 있는데 여기 3헥타 규모의 묘목 4,500주를 식재를 하고 2009년 3월에는 거창 사과나무 평양 식재 사업 이런 계획에 따라서 2년차 식재분이 출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사과 농사를 짓는 사과 농가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창군 사과발전협의회에서는 한 농가 한 상자 사과 보내기를 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거창 사과 1000상자를 보내보자라는 계획을 가졌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아쉬운 우리 거창군의 의미 있는 남북 민간 교류, 농업 교류의 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거창군은 이렇게 사과 보내기에 집착을 했을까요? 북한은 사과를 생산하지 않을까요? 북한은 사과가 정말 귀한 과일일까요? 북한은 과일 생산이 우리와 조건이 많이 다르지만 또 다른 면모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과일 생산 현황과 농업의 현황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북한의 농업 현황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특색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바로 과일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일군, 북한의 황해남도에 있는 지명인데요. 서쪽으로는 서해안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거창의 절반 정도가 되고 인구는 6만 5천 명, 거창군과 아주 비슷합니다. 1967년 송화군 과수농장지구를 군으로 만들어서 과일군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게 되고 풍해리라는 지명을 과일읍이라고 명칭을 개편을 했다고 합니다. 과일군의 경제는 당연히 과일 생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북한 과일 생산량의 25% 이상이 이곳에서 생산된다고 할 정도로 과일을 집중적으로 생산을 합니다. 광복전에 몇 개의 소학교밖에 없었던 과일군에
현재는 과일대학, 풍천과일가공공장 고등식료전문학교, 이름이 아주 길죠. 그리고 과일기능공학교 등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30개 이상의 중학교와 소학교가 있습니다. 과일을 매개로 하는 농업군이면서 교육도시의 면모가 거창군과 또 다르게 닮은 것 같습니다. 매년 가을에는 여기 과일군에서 생산된 과일을 군용 트럭에 가득 채워 군용 트럭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송 트럭에 수백 대에 싣고 전국 곳곳의 학교와 시설에 배송을 하는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아주 장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과거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의 장면도 떠올랐고, 또 다가올 미래에 우리 거창의 사과가 수십 대의 트럭에 실려 북한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과거와 미래에 맞닿아 있는 상상력이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줄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거와 미래에 맞닿아 있는 상상력이 반드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작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9년에는 거창사과 도입 90주년을 맞이해서 거창의 가장 명품인 이 브랜드인 사과를 좀 차별적으로 홍보해보자. 그리고 10년 전에 진행했던 거창사과나무 평양식재 사업, 이 성과를 한번 이어가고자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남북 관계의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예측을 하고 거창군 또한 이를 대응하고 좀 이런 정세적인 흐름들을 좀 선도하고자 했었어요. 거창 사과 보내기, 그리고 이 보내기 운동을 통해서 거창 군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들을 마련하고자 시도를 했었습니다. 바로 우리 민주평통 자문회의 거창군 협의회 제안으로 거창군 의회, 거창지역 재기관단체의 협조를 요청하고, 또 우리 거창군 농업회의소를 중심으로 거창지역 농업 관련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기구를 결성하고, 우리 통일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상남도, 또 경남의 통일농업협력회, 이런 단체들의 협력을 위한 각종 활동들도 함께 진행을 했었고, 또 함께 고민들을 하고자 합니다. 사과 모으기 실무를 전담할 행정, 농협, 민간단체가 협력하는 TF팀을 구성하자라는 제안을 바로 지금 2020년 다시 하고 싶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어야 하고, 또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일어나는 미래이기를 기원합니다. 남북을 오고 가는 자유로운 민간의 교류, 지역의 교류, 사람의 교류, 그리고 눈앞에서 확인하는 통일, 상상에만 머물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매년 지속적인 거창 농산물 보내기 운동, 농업, 임업, 이런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의 상징 도시하면 거창군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남북 공동의 농산물 가공센터 건립, 또 인적 기술 교류를 활발히 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품질이 좋다는 거창 애우인 우리 한우, 이 애우의 우량우를 선발해서 앞으로 북녘에 전달할 통일소를 거창 군민들이 함께 키우는 운동, 이것을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거창의 대표적인 문화행사에 정기적으로 북한의 공연단을 초청해서 함께하는 이 상상만으로도 차별화된 거창 문화도시의 저력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장면의 사진입니다. 2005년 이 점에 저는 소중한 선언이었던 6.15 남북공동선언 거창군 운동본부의 집행위원장의 자격으로 민주평통 거창군 협의회 임원들과 거창의 시민사회단체 여러분들을 모시고 함께 평양을 방북했을 때 사진입니다. 금강산이 아니라 개성이 아니라 바로 평양을 방북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낯익은 얼굴이 많이 보이실 것입니다. 거창 역사에서 가장 많은 평양 방문단이 북한을 다녀온 처음이자 마지막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마지막 사진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현장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기를 염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기를 염원합니다. 저도 또한 다시 한 번 더 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런 날을 상상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심에 민주평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대하며 오늘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